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의 월 평균 소득은 488만 원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223만 원으로 2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위원회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다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모레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매물로 나온 게임 회사 넥슨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카카오가 국내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 정부가 ICT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올해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조 2천억 원의 펀드도 조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업종과 성별에 따른 소득 차도 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소득 격차가 얼마나 나는 건가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기업 근로자의 월급이 중소기업의 2배를 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소득이 223만 원인데 반해 대기업 근로자는 488만 원으로 중소기업의 2.2배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소득이 10만 원 늘어나는 동안 대기업은 12만 원 증가해 임금 증가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규모별로도 임금 격차가 심했는데요.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 평균 소득은 400만 원이었으며 50명 미만은 203만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또 업종별 남녀 간의 소득 차도 컸다고요? 네, 업종별로 봤을 때 전기나 가스 등을 다루는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615만 원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반면 숙박이나 음식점업 등 서비스 업종의 평균 소득은 122만 원으로 가장 낮아 업종별로 극심한 임금 격차를 보였습니다. 또 남녀도 소득 차이를 나타냈는데요. 남자의 평균 소득은 337만 원인데 반해 여자의 평균 소득은 213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남자의 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12만 원 증가하는 동안 여자는 7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에 이어서 이달 수출도 전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다음 달 안에 수출 활력 대책을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25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산하 수탁자 전문위원회가 어제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문제를 다시 논의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주주권 행사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어제 수탁위 회의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항공과 한진칼 경영 참여에 대해 반대하는 다수 의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어제 자리에서는 기금운용본부와 대한항공, 한진칼 경영진 간 비공개 면담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적극적인 경영 참여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차 수탁자위원회가 열렸던 날 문재인 대통령이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주문했기 때문에 어제 회의에서 기존 결정이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발언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영 참여에 대한 재논의는 하지 않아 다소 맥이 빠진 셈입니다. 네, 이전 회의 결과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네요. 네, 지난 23일 1차 회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가 된 건데요. 대신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 책임위 위원들에게 단기 매매 차익 추정치를 심도 깊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지분 10% 이상을 경영 참여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해당 주주는 지분 변동 내역을 일일이 공개해야 하고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매매 차익은 해당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데요. 만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꾼다면 4억 원가량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10%룰 예외 적용에 대해 유권 해석을 요청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예외는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금운용위는 모레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방침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제 관심은 모레 기금운용위 최종 결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수탁이 1차 회의와 2차 회의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문을 하면서 국민연금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 이런 비판을 의식한 걸까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다고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어떤 적극적인 주문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고민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이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본 결과라고 보입니다. 예, 어제 회의에서 10%룰도 비중 있게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지분 10% 이상을 어떤 경영 참여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에 예를 들면 해당 주주가 뭐 지분 변동 내역을 공개해야 되고 뭐 단기 매매 차익은 뭐 해당 기업에 돌려줘 이런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제 그런 어떤 경영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경영 참여로 단순 투자가 아니라 목적이 바뀌게 되면 이런 복잡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까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400억의 어떤 차익을 돌려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 유권 해석을 예외로 할 수 없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문의 질의를 했는데 그 예외가 없다, 예외가 안 된다라고 답변이 오니까 결국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럼 결국에는 차익을 돌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 즉 단순 투자나 경영 참여로 바꿔야 되는 이런 복잡한 어떤 절차 변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럼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국에는 기금위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전문가에 의해서 두 번에 걸쳐서 안 되는 걸로 즉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기금위원회에서 이 안 되는 그 결론을 뒤집고 적극적인 참여로 결론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어떤 유권 해석 자체도 예외가 없다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두 개의 어떤 반대 장애물을 이제 극복하고 넘고 기금위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기금위와 수탁이 좀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절차상으로 보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수탁자위원회 전문가들이 먼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자문 결과를 근거로 해서 기금위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핑퐁 게임으로 이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기금위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는 그걸 뒤집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는 점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최종 결론은 모레 기금위가 내리게 됐는데 일단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기금위가 현재 그 수탁자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이런 방식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단순 주주로서의 의견 표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양호 회장의 이제 이사 연임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이 거기에 이제 가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열리기 때문에 현재 그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이런 또 국민연금이 소극적으로 개입만 하더라도 의견 표시를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형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인 어떤 주주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뭐 파장이라고 그럴까 후폭풍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적극적인 어떤 주주권 개입이라고 결론이 나면 이건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국민연금은 소위 말하는 그 사일런트 인베스터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이제 침묵하는 투자자, 즉 단순히 이제 보유 목적이지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은 이런 어떤 원칙을 가져왔습니다만 그 원칙이 변경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향후에 국민연금이 지분을 적어도 10%를 가지고 있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이런 어떤 결국에는 이제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서 결국 경영권에서 배제되는 이런 상황들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과 어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그만큼 큰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소극적인 어떤 개입만 하라도 그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플래그십, 즉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사 연휴에 반대한다거나 이것만 되더라도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모레 기금위의 결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위정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노총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안으로 시급한 노동 현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노정 간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민주노총에다 한국노총까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회적 대화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청와대가 경사노위를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어제 청와대는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더라도 전체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사노위는 이미 출범했다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다음 달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2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다음 달 국회에서 최저임금제 개편과 탄력근로 확대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네, 노동계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군요. 네,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민주노총은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고 4월에도 총파업을 계획하는 등 올해에만 4차례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전체 회의 불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정 간의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제 열린 대의원 대회 불발로 민주노총 지도부의 리더십과 입지가 크게 흔들리면서 당분간 참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입지가 좁아지면 강경파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 대화로의 복귀가 어렵게 됩니다.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8일 대의원 대회에서 새롭게 투쟁 계획을 짜서 다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업 계획안엔 경사노위 참여 방안뿐 아니라 한 해 주요 사업과 예산 등이 담겨 있어서 우선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국내 대표 IT 기업 카카오가 국내 1위 게임사 넥슨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카카오가 넥슨 인수를 검토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넥슨 인수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까지 인수 자문사는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넥슨 인수에 글로벌 사모펀드와 중국 게임 업체 텐센트가 뛰어든 가운데 국내 업체가 나선 건 처음입니다. 네, 인수 규모가 상당한데 자금 마련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넥슨 매각 규모는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카카오의 현금성 자산은 1조 2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등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도 필요해 넥슨 인수를 위해 많은 돈을 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인수에 나선 다른 해외 사모펀드와 손을 잡거나 자금 여력이 있는 국내 금융사와 컨소시엄을 꾸리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넥슨을 최종 인수하게 될 경우에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요? 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게임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넥슨을 인수하게 되면 넥슨의 인기 게임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카카오게임즈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카카오게임즈가 올해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가치 올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민영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인 SK하이닉스가 1,700%의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직 직원들에게만 성과급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노조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오늘부터 사무직을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을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부터 사무직 15,000여 명에게 1,700%의 성과급 지급을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는 기술 사무직부터 설날 이전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고 시기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급 지급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생산직 약 12,000여 명의 근로자는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산직 근로자들은 언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상 언제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지 당분간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28일 인단협의 투표 결과가 부결되면서 성과급의 베이스가 되는 2018년 임금 인상률 역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무직은 생산직과 달리 노조와의 임단협으로 임금 인상률이 정해지지 않아서 노조 가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노사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SK하이닉스 노조는 임단협의 잠정 합의안 과반 획득에 실패했는데요.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과 사내 복지 확대 등 기본적인 사안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물론이고요. 최근 노사가 잠정 합의한 기준급 기준 1,700%의 성과급 지급도 당분간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실적 신기록을 냈는데도 성과급이 전년 1,600%와 비슷한 수준인 것에 노조원들이 반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반도체 경기 둔화에 기업 체감 경기가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에 따르면 전체 산업업황 BSI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69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반도체 수요 감소 영향에 따른 전자와 영상통신장비 업종의 하락세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실적 하락과 중국의 추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산업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정부가 ICT 산업 혁신 전략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취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정부가 ICT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고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ICT 산업 고도화 확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고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2조 원을 투입하고 1조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나요? 네, 먼저 서울 마포와 송파 판교에 기업 지원 시설이 모인 혁신성장 트라이앵글을 구축합니다. 이들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기업 지원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고성장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지능형 반도체와 6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신산업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도 추진됩니다. 자체 연구 개발이 어려운 유망 중소 벤처기업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도 확대합니다. 네, ICT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확대된다고요? 네, ICT 인력 양성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40% 늘렸습니다. 늘어난 예산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하드웨어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전문 기업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ICT 분야 일자리를 10% 늘리고 수출액은 20%, 고성장 기업 수는 30%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중국의 첫 판매 법인을 세울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중국에서의 판매 전략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세욱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현대차가 중국의 제네시스 차량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세운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할 별도의 전문 판매법인을 세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판매법인을 통해서 딜러망을 구축하는 등 인지도를 올린 뒤에 제네시스 브랜드와 판매할 차량을 정식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 독립 전에 국내에서 만든 차량 일부를 수출을 해서 현대차가 팔았지만 판매량 수준이 낮은 데에 따른 겁니다. 중국 고급차 시장 규모는 지난 2016년에 연간 200만 대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지난해는 전년 대비 18% 이상 늘어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체 승용차 판매량 증가율이 최근 1%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고급차 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져 전략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고급차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현대차의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현대차는 이르면 내년 초에 제네시스 브랜드의 정식 출시를 목표로 앞서 말씀드린 상하이 외에 중국 주요 대도시에 추가로 거점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은 일단 국내에서 생산한 제네시스 차량을 수출해서 판매할 예정인데 시장 반응을 점검한 후에 중국 내 현지 공장에서 차량을 직접 생산하는 방식도 따져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을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을 계기로 타개하고 수익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함께 높여 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녀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별세했습니다. 90세인 이 고문은 한솔그룹을 사실상 이끌어오다가 삼남인 조동길 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긴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달 6만여 가구에서 2.1%, 1,200여 가구가 줄어든 5만 8천여 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건물이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같은 기간 0.6% 소폭 증가해 1만 6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플랜 B 수정안 투표에서 찬성 298표, 반대 321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유럽연합 탈퇴 시점을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점은 기존 계획대로 오는 3월 2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6% 오르며 2,196포인트, 코스닥도 0.6% 오르며 71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사 차원의 원가 경쟁력 강화 활동을 시작한다는 기대감 속에 현재 4.8% 오름세입니다. 2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상승세입니다. 국민연금수탁자위원회 2차 회의에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판단을 유보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4.5% 오르면서 3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매출액이 12.4%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96.2% 감소했는데요. 현재 3.6% 내림세 19,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애플 부품사인데요. 이 애플 실적이 부합 수익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6% 오름세 9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